남편이 목욕탕에 들어간 그 20분이 제 결혼 4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서재 문이 우연히 열려 있었고 저는 그 문틈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늘 잠겨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그 방을 남편의 취미 공간쯤으로만 여겼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생긴 버릇이겠지. 신문과 TV만 보다가 지루하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제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의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피하는 느낌, 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는 느낌, 딸이 힘들다고 해도 단칼에 잘라버리던 그 냉정함.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저는 올해 62살 평범한 주부 영희입니다. 결혼 40년 저는 제 손으로 집안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새댁 때는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옷을 기우며 살았고 중년이 되니 아이들 학원비와 병원비를 계산하며 살았고 어느새 노년이 되니 장바구니 물가를 따지며 살더라고요. 남편 철수는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이제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어요.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부부가 더 가까워진다고 하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말도 더 많이 하고 산책도 하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고요. 그런데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부터 펴고 점심을 먹으면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저녁엔 TV 앞에서 졸기 바쁩니다. 저는 여전히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가계부를 씁니다. 결혼 40년이면 눈빛만 봐도 통한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같이 사는데도 서로의 마음에 들어갈 문이 없는 사람들 같았죠. 그런데 그 문을 더 단단히 잠그게 만든 건 다름 아닌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큰 걱정이 없었어요. 저는 절약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큰 소리만 치지 카드값만 안 밀리면 된다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니까 저는 가계부를 더 촘촘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 2,000원까지 쪼개서 적었어요. 커피 한 잔도 줄였고 마트에서는 할인 스티커 붙은 것만 골라 담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아끼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무너질 거라고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저한테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노후 자금이 빠듯하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괜한 데에 돈 쓰지 마라. 특히 제가 친구를 만나 밥 한 끼 먹고 오면 그날 저녁부터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영희 씨, 요즘 물가가 어떤데요? 우리 형편 알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요. 저는 마치 돈을 몰래 훔쳐 쓰는 사람처럼 위축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은 자기 취미 돈에는 관대했습니다. 글씨 연습을 한다며 몇십만 원짜리 붓과 벼루를 사오고 낚시 동호회 회비는 꼬박꼬박 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저건 한 달 식비에서 빠지는 돈인데, 저건 전기세와 가스비로도 충분한 돈인데, 그런데도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철수 씨, 당신 용돈 내역도 가계부에 적어봐요. 우리 이제는 서로 공개해야죠. 부부가 경제 공동체 아닌가요? 그러면 남편은 늘 얼버무렸어요. 남자 일은 그렇지 뭐. 대충 썼어. 대충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대충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숨길 것이 있다. 너는 알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편은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몰랐어요. 남편의 지갑은 늘 손에서 떠나지 않았고 카드 명세서는 제가 보기 전에 이미 정리돼 있었거든요. 이상하지 않나요? 가정에서 돈을 아끼자는 사람이 가장 큰 지출을 감추고 있다니요.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전세 대출이 너무 힘들어. 금리가 7%가 넘어. 월 이자가 너무 버거워. 하루 이자만 2만 원씩 나가. 그 말이 제 귀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이자 2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그 돈을 벌려고 아이가 얼마나 아등바등할지 저는 엄마니까 알잖아요.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 씨, 퇴직금에서 3천만 원만 떼서 민지 좀 도와주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올 돈이잖아요. 지금 애가 힘들다는데. 그때 남편이 제게 보인 표정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칼이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3천만 원이 어디에 이름이야. 우리는 우리 노후가 최우선이야.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목 안쪽이 딱 막혔습니다. 본인은 취미에 돈을 쓰면서 딸의 숨막히는 이자는 외면한다. 그런데도 입으로는 노후가 빠듯하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그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를 속이는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어. 우리 돈이 그렇게까지 빠듯할 리가 없어. 아니면 빠듯하다는 말이 우리 둘에게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 나에게는 장바구니를 줄이는 일인데 남편에게는 다른 통장에 돈을 숨기는 일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 의심은 그 다음 날부터 제 삶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감시하듯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밤 9시가 넘으면 습관처럼 서재로 들어가 30분쯤 무언가를 정리하고 나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면서도 남편의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혹시 투자라도 하는 건가? 혹시 누군가와 통화라도 하는 건가?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더 싫었던 건 제 마음속에 확실한 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부가 이렇게까지 서로를 모르고 산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날 저녁 남편은 반신욕을 한다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 끓는 소리를 듣고 거실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남편이 목욕탕에 가면 집안이 잠깐 조용해지잖아요. 그 조용한 시간에 저는 제 귀가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재 쪽에서 아주 작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고 서재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늘 잠겨 있던 문이었는데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건 선을 넘는 일이라고 제 이성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영희야,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너는 평생 이 불안 속에서 살 거야. 저는 결국 서재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목욕탕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남편이 멀리서라도 들을까봐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잡고 아주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내 인생의 다른 문도 함께 열어버릴 줄은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 문을 열었을까요? 아니면 평생 모른 척 했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저에게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문을 열기 전에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방이 낯설다는 느낌부터 들었습니다. 남편의 공간인데도 제 삶과는 전혀 이어져 있지 않은 섬 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책장은 오래된 책들로 빼곡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취미 공간이라기엔 너무 정돈돼 있었고 그냥 창고라기엔 너무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괜히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몰래 들어온 것처럼요. 목욕탕 물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걸 다시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메모지 몇 장과 펜, 그리고 달력이 놓여 있었어요. 달력에는 날짜마다 작은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시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규칙적이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비슷한 표시가 반복돼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취미 기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은 두려움보다 확신에 가까웠어요. 이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이요.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문구류와 오래된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끔 쓰는 공책과 봉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괜히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너무 평범하니까요. 뭔가를 숨기는 사람치고는 겉이 너무 단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쪽, 손이 잘 닿지 않는 깊은 서랍이었어요. 그 안에서 저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들고 다니는 지갑과는 전혀 다른 오래되고 손때가 묻은 지갑이었어요. 색도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손이 더 떨렸습니다. 이건 일상용 지갑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남편이 여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한 번쯤 이야기했던 오래전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여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아꼈고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픈 과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부부의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진이 왜 지금 여기 있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숨겨진 지갑 안에. 사진을 빼는 순간 그 뒤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아주 작은 열쇠였습니다. 반짝이지도 않고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열쇠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열쇠가 그냥 열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다시 지갑에 넣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열쇠를 쥐고 나가면 저는 평생 이 열쇠가 여는 문이 뭔지 궁금해하며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문득 남편이 늘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30분 동안 남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열쇠로 열 수 있는 게 대체 뭘까? 책상도 아니고 서랍도 아니고 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한쪽 끝에서 유독 두꺼운 책, 몇 권이 다른 책들보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숨을 삼키고 그 책들을 조심스럽게 밀어봤습니다. 그러자 책 뒤쪽 벽지가 조금 들린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벽지 뒤에는 손바닥만 한 네모난 금속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금고였습니다. 남편이 우리 집 안에 저 몰래 금고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욕탕에서 여전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 금고를 열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닫고 나가야 할까요? 저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이런 비밀 하나도 몰랐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 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두 번, 세 번을 더듬어서 겨우 맞췄습니다. 찰칵.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그 안에 제 인생의 답안지가 들어있을 것처럼요. 금고 안에는 통장 몇 건과 서류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던 통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지에 적힌 명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이름은 남편도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통장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건 개인 이름이었고 어떤 건 단체 이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집 금고 안에 우리 이름이 아닌 통장들이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통장을 넘길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숫자들이었습니다. 단순한 비상금 수준이 아니었어요. 억 단위의 금액들이 여러 건의 통장에 나뉘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어요. 다만 이 돈이 남편이 말하던 빠듯한 노후 자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돈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장면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가계부에 집착했는지, 왜 제 지출에는 그렇게 예민했는지, 왜 딸의 부탁을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했는지, 이 금고를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이 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구나. 저는 금고 앞에 쭈그려 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나는 뭐였지? 이 사람한테 나는 함께 계획을 세울 아내가 아니라 비밀을 숨겨야 할 존재였던 걸까?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정말로 나쁜 돈이라면, 만약 이 돈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유로 모인 돈이라면, 그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통장과 서류를 급히 제자리에 넣고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다시 손에 쥔 채 서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 왜 숨겼는지. 하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 결혼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미 멈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문을 연 이상 저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서재를 나오면서도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남편 지갑 안에 다시 넣는 동안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숨소리가 들릴까봐 겁이 났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다리가 풀려 제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4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흔들 만큼 큰 것이었다는 사실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고 통장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딸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루 이자만 2만 원이라는 말. 그 말이 제 가슴을 계속 쿡쿡 찔렀어요. 남편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의 불안을 감수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차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을 식탁에 올리고 반찬을 놓으면서도 손이 자꾸만 멈췄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몇 번이나 힐끔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애 씨, 오늘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뭔가를 눈치챈 듯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요. 이걸 덮어두고 살기에는 제 마음이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기까지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 씨, 잠깐 나 좀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남편의 얼굴은 순간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재에 먼저 들어오는 일은 결혼 생활 내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남편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더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결혼한 지 4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아직도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 부부 맞아요? 제 말에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요즘 당신이 노후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남편의 그 말이 어제까지라면 저를 안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는 거 아니잖아요. 철수 씨, 나 금고 봤어요. 서재 벽 뒤에 숨겨둔 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통장들. 제 입에서 금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하얘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 숨겨온 비밀이 들킨 사람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늘 말하던 빠듯한 노후 자금. 그 말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렇죠. 딸한테 3천만 원도 못 준다고 하면서 왜 그런 돈을 숨겨놨어요? 그 통장 명의는 누구 거예요? 왜 우리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제 질문이 쏟아질수록
남편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힘없이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제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이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말고요. 설명해요. 이 돈이 뭐예요? 왜 나한테 숨겼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내가 숨겨온 빚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빚이 아니라고요. 그럼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빚도 아니고 도박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라면 그럼 왜 이렇게까지 숨겨야 했던 걸까요?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추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해. 그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예전에 한번 흘리듯 말했던 오래된 첫사랑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 보험금이랑 모아둔 돈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어. 절대 사적인 용도로 쓰지 말라고.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 한구석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그 돈을 내가 관리하기로 했고 혹시라도 줄어들까봐 내 돈도 조금씩 보태서 불렸어. 그 돈이 바로 금고 안에 있던 돈이야. 남편의 고백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시나리오와도 달랐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이라면 왜 이렇게 잔인한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왜 그 선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속이는 방식으로 지켜져야 했을까요?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제 가슴은 여전히 아프게 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감정이 동시에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려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노였습니다.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약속이 선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선의를 지키는 방식이 왜 하필이면 저와 아이들을 속이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었는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선이라고요. 철수 씨, 그게 선이면 나는 뭐예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는 평생 거짓말을 했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더더욱 손댈 수가 없었어. 그 말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나한테 가계부를 맡겼죠. 내가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살도록 만들었죠. 친구들 모임도 줄이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망설이게 했죠. 그게 다 뭐였어요? 당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나는 당신이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도박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속였다는 건 너무 잔인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제 자신도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하루 이자 2만 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이한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나는 내가 엄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힘들었어. 그 돈을 건드리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 약속도 나 자신도.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의 감정은 뒤로 미뤄도 된다고 믿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부부란 게 뭔데요? 결혼이란 게 뭔데요? 힘든 건 같이 나누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가장 중요한 걸 혼자 결정했잖아요.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소리처럼 들렸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살았어요. 그 믿음 하나로 40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게 제일 아파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 통증이 더 컸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이 모든 시간이 돌아와요. 내 불안했던 밤들이 돌아와요.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순간들이 돌아와요.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어. 하지만 영희 씨,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을까요? 사랑했다면 왜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결정하는 거예요.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서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철수 씨, 지금 이 순간 나는 우리가 부부였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 결혼이 뭘 의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서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고 그 소리는 제 마음속에서도 크게 울렸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지만 눈물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오히려 아무 감각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 배신 위에서 다시 무언가를 쌓아야 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예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 결혼은 이미 한 번 끝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방문을 닫은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함께 쌓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올랐다가 다시 부서지듯 흩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 손을 잡고 평생 숨기는 것 없이 살겠다고 약속했던 순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 셋이 내 식구가 되어 웃던 날들, 그 모든 장면 위에
오늘 알게 된 금고와 통장 숫자가 겹쳐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배신은 한순간에 찾아오지만 그 배신이 만들어낸 불안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상 위에 놓인 국은 금세 식어버렸고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몇 숟갈도 뜨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 가족 여행 사진. 그 사진 속 저는 늘 남편을 믿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돈 문제보다 더 아팠어요. 나는 왜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살았을까? 아니, 의심을 해도 스스로 눌러버렸던 걸까? 부부니까, 가족이니까, 그래도 되겠지 하면서요. 오후가 다 되어갈 즈음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는 제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영희 씨, 어제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선의를 핑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도 받아들이겠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담담하게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서재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금고에서 보았던 통장들과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돈, 이제 숨기지 않을게. 이건 내 돈도 당신 몰래 지킬 돈도 아니야. 이제부터는 당신이 결정해. 어떻게 쓰든 어떻게 나누든 다 당신 뜻대로 할게.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통장 숫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처럼 심장이 뛰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내놓은 건 돈이 아니라 권한이라는 생각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걸 함께 보자는 제안이었으니까요. 저는 통장 대신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철수 씨, 나는 당신이 돈을 모은 게 문제였던 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나를 배제하고 혼자 판단했다는 게 제일 아팠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약속,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우리 부부의 약속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이 돈은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비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할 자산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문제도 앞으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는 숨기지 않을게.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통장을 정리했고 서류 하나하나를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숫자를 볼 때마다 지나온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함께 보는 관계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지키고 싶어 했던 약속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기로요. 매년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되 그 규모와 방식은 부부가 함께 정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딸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아빠랑 이야기했어. 대출 때문에 힘들다 했지. 3천만 원 보내줄게.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에 얹혀있던 돌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비슷한 장면이 떠올랐나요? 이런 노후의 고민과 사연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균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모르는 불안 속에서는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함께 앉아 가계부를 봅니다. 남편은 자기 취미 지출도 숨기지 않고 적고, 저는 친구를 만날 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투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돈을 둘러싼 침묵과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숨기는 순간 그것은 상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우자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나요? 아니면 배우자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40년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길 바랍니다.